마음이 편치 않거나 고통스러운 A라는 사람과 달랐으면. 자,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 그야말로 그 윤동주 시인이 따르고자 하는 내면의 율법은 율법이 아까 앞에서 살펴본 바람이 불어에서 살펴본 그 괴로움이란 감정, 그 괴로움의 감정이 또 윤동주는 사실은 부끄러움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쌍벽을 이루는 게 바로 부끄러움의 감정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윤동주의 서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제가 시를 읽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여기서 나는 단지 윤동주라는 한 개인의 자아가 아닙니다. 특히 그러한 나는 타인의 규제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 사는 내가 아니죠. 여기 윤동주 나는 괴로워했다. 나라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했던 나는 온갖 형태로 한 개인을 얽어매는 기존의 제도나 체제와 다른 저만의 도덕률과 의지를 실천하는 나를 가르친다고 봐야 될 겁니다. 특히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나는 모든 사물들과 세계가 서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서로 조응하고 감흥하는 데서 오는 존재의 소리에 응답하는 시인으로서의 나라고 봅니다. 이거 우리 한국 문학의 병폐가 바로 거기 나 하면 윤동주 이렇게 대비하는 나. 그래서 그 국어 시간이 가장 재미없는 시간으로 만드는 게 역사 전기 비평이라고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태어나 죽는 날까지 피해갈 수 없는 방황과 갈등 속에서 문득 출현한 훼손되기 이전 내 안에 어떤 본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기 이전에 어떤 그 순수한 훼손되기 이전에 나가 바로 윤동주 서시 속의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이 시를 봐야지 재미있지. 그야말로 여기 나가 윤동주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어 점수는 잘 맞을 수 있어도 이 시의 진정한 본질을 알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의 신념과 의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숙명처럼 주어져 있을 본연의 나의 여기 사실은 여기는 본연의 나라는 거죠. 누구에나 숙명처럼 주어진 본연의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 시에서 그 반석이나 언덕에 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스스로가 만든 제정한다는 거예요. 제정한 스스로가 만든 자신만의 원칙과 약속을 실현하는 그러한 그 도상 길 위에는 수많은 유혹과 타협, 위험과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까닭입니다. 달리 말해 여느 인간들과 다르지 않는 무수한 욕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로서 여기 속에 나도 사실은 그런 여느 인간과 다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는 그야말로 전인적인 삶을 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인적인 그야말로 성인이나 현자처럼 살기가 불가능한 거죠. 특히 어떤 흠결이나 과오도 없는 순진무구한 본래의 나에 대한 접근은 바로 그것이 일상적인 의식이나 자아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일상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자아 경계를 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괴로움의 원인
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아라는 것은 내가 중심,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아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아를 넘어서 있는 데서 온 움직임이 바로, 순수한 나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의식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이 없다기보다도 의식할 수 없는 것이 무의식이죠. 그래서 전인적 삶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이상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한낱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나를 둘러싼 외부 세계의 자극이나 강압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잎새에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잎새처럼 연약한 자아를 가진 나로서 자아는 큰 무의식 위에 뜬 하나의 낙엽 같은 거죠. 과연 본래적인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데서 그야말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거죠. 내가 찾고자 하는 본연의 나의 전부를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 수 없다는 절망감과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거죠. 제 아무리 노력해도 그 깊이와 넓이를 짐작할 수 없는 미지의 나에 대한 궁금증과 신비가 나의 괴로움을 부르는 거죠. 나의 원초적인 흔들림과 괴로움은 한 점의 부끄럼도 없는 완벽한 인격체로 살겠다는 나의 소망과 의지 실현의 가능성과 불가능 사이의 쉼없는 요동의 결과죠. 괴로움이라는 것은 완벽한 인격으로 살겠다는 것과 그런 것 살지 못한다는 어떤 불가능성, 그 사이에서 어떤 흔들림이 바로 괴로움을 부르는 거죠. 이 시에 별이 나오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 별이라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탄생하는데, 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적으로 그 별은 잎새에 이는 바람과 같은 미세한 충격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의 자아를 붙들어주는, 그야말로 낙강 용어하면 대타자라고 하는데, 대타자는 내 안에 숨어 있는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안에 숨어 여러분들 대타자라면 아버지라든가 부모라든가 조국이 될 수도 있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별이 대타자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의 그 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조국이라든가 또 어떤 기존의 가치체계일 수도 있어요. 대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행동 같지만은 그 대타자의 조종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의 대타자입니다. 그런데 이 윤동주의 대타자는 별이죠. 별은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별은 또 영원히 지지 않지 않습니까? 불멸의 상징이죠. 신락 같은 한 줄기 바람에도 쉽게 무너지거나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흔들리니까 괴로운 거죠. 흔들리는 나의 최초의 내면적 다짐이나 약속을 지탱하거나 유지시키는 대응물에 바로 별이 거죠. 달리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지고의 존재, 신처럼 지고의 높은 존재 또는 영원한 것으로 대변되는 신적인 질서 또는 초월의 세계를 향한 마음가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 가짐은 시인이 단순히 그러니까 지고 영원한 것을 그냥 신적인 것을 추구하겠다는 마음가짐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가짐도 분명히 있겠죠. 일상적인 삶의 질서나 시대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채 스스로가 계속 재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고 재정하고 입법한 나의 가치와 세계를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바로 별로 나타난다는 거죠. 온갖 사회적 제도와 근기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까지 자기 실현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아까 자기 실현은 앞의 시에서는 반석이나 언덕으로 나왔죠. 않겠다는 마음의 높고 깊은 내면에 자리한 별을 노래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 별이 내면에 자리한 별이라고 봅니다. 하늘의 수직적인 별이 아니라 윤동주 내면에 자리한 별이 아닌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그러나 여기서 나의 유대성은 단지 별로 상징되는, 저는 여기 시에 아마 힘이라고 봤어요. 별만 보통 시인들은 별만 추구하고 끝나는데,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다음 구절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죽어가는 것들. 모든 생명체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영원성을 추구하면서도 영원하지 않는 거, 유한한 거, 또 우연적인 존재일 수도 있죠. 우리 인간이라든가 모든 생명들이 사실 우연히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윤동주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윤동주의 서시에 나온 그 나의 유대성은 단지 별로 상징되는 삶의 지고함과 심오함을 추구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시 속에 나는 모든 죽어간 것들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즉, 나의 궁극적인 관심은 불사의 존재가 아닙니다. 불멸의 존재, 불사의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이 지닌 필멸성 또는 유한성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죠, 생명체는. 불변의 진리 또는 예지의 세계를 나타내는 별에 다가가려고 하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니까 다가가려고 게을리지 하지 않으면서도 여기서 나는 동시에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무한한 연민과 연대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일생 동안 추구해오고자 했던 불멸의 원칙이나, 불멸의 원칙이 바로 별 같은 거겠죠. 불변의 원칙이나 불멸의 가치를 대표하는 어떤 그 지표로서 별을 잊지 않으면서도 여기서 나는 행여 자기중심적인 어떤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넘어 타자와의 진정한 연대와 소통을 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어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져가고 있는데,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나에게 주어진 길은 따라서 순전히 개인적인 완성과 도야의 길이 아닙니다. 아까 자기 실현의 길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자기 그야말로 그러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던질 수 있는데,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나한테 주어진 길은 나를 둘러싼 이웃과 역사적인 상황을 애면하거나 초월해서 들어설 수 없는 길과도 그야말로 그걸 예면해서 갈 수가 없는 길이 나한테 주어진 길이죠. 왜냐면 아까 그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죽어가는 것들은 이미 이웃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나의 완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필생 동안 쉼없이 다가가고자 해도 결코 도달할 수 없기에 수많은 대가와 희생을 요구하는 나한테 주어진 길은 다름 아닌, 바로 올바른 시인의 길이자 그야말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아까 영원한 것은 별이죠. 아까 영원하지 않는 것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그야말로 별이 보편적이라는 것이라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은 개별적인 것이죠. 그런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불멸하는 것과 필멸하는 것을 결합시키고 일치시키려는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윤동주의 길이라는 거죠. 마지막 구절이 참 재밌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제가 그 시를 읽을 때 눈치를 챘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나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했을 때 애도를 좀 제가 강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애도라는 조사. 애도가 조사는 그냥 명사의 뒤에 붙는 게 조사죠. 근데 조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가 바로 이 시에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도라는 거, 오늘 밤에도는 어쨌다는 겁니까? 오늘 밤 이전은 뭡니까?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는 애도라는 조사 안에 벌써 과거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시인은 조사 하나에도 목숨을 거는 것이 시인이라고 했는데 그 말의 그 엄중함,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 시에서도 오늘 밤에도 별이 스쳐온다 말. 어떻게 보면 조사라고 했는데 자칫, 지나치기 쉬운 오늘 밤 애도라는 조사에는 내가, 그야말로 시 속에 내가 별이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 것을 느끼거나, 그야말로 별이 바람에 스치고, 이 구절도 왜 바람이 별에 스치는 게 아니라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가, 이 부분은 제가 어디 강연을 가면 꼭 그 질문을 던지고 다음 강연에 가서 확인하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과제를 주겠습니다. 저하고 우연히 만나게 되면, 왜 마지막 구절이,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바람에 별이 스치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윤동주는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가, 여러분 각자의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과제로 주겠습니다. 자, 어젯밤에도,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별이 스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애도라는 그 조사에는 어젯밤과 내일 밤에도 내가, 애도라는 조사는 나라는 사람이 별이 바람에 스치는 것을 느끼거나 예감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특히 이것은 나의 자기 완성의 길이 일시적인 결단이나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도니까 계속 되니까. 그죠? 확고불변할 것 같은 나의 자아를 뒤흔드는 세계의 고통과 불안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길을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 오늘 밤에도라는 조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흔히 윤동주 시인은 순결한 자아를 가진 민족적 저항 시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그의 시적 순결성과 저항한 것은 단지 국본 상실이나,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다든가 상실이나 일말의 분노나 슬픔 때문만이 아닐 겁니다. 물론 그것도 있을 겁니다. 스스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압박 속에서 자신도 미처 의식하지 못한 보다 깊고 넓은 자신의 심층 무의식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는 게, 물론 국가 상실에 대한, 그러니까 교과서에 배울 때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심층 무의식의 흐름을 자신도 미처 모르는 심층 무의식의 흐름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가운데서도 제 마음속의 윤리로서 양심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코로나 같은 잎새 이는 바람에도, 잎새 이는 바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잎새 움직임 진짜 그냥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가운데서 제 마음속의 윤리로서 양심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게 만들었으며, 저는 그 별을 순수한 영적 흐름의 표상으로서 별을 시에 윤동주의 별이 많이 있거든요. 별에는 밤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 흐름, 순수한 영적 흐름으로서 별이 나타난 거지, 그것이 조국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전에 한 권의 시집도 이렇다 할 등단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래서 과연 거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윤동주가 시인이냐, 어디다 발표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는 시인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윤동주의 특징은 일제강점기 시인들 같이 굳이 어떤 슬로건, 민족을 해방한다든가 노동자를 해방시킨다든가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지 않았고, 어떤 문학, 리얼리즘이니 모더니즘, 청록판이 이런 이념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는커녕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게 겸손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한없이 낮고 침착한 그 시적 음성 속에는 절대적인 힘의 열쇠와 열악한 삶의 조건 속에도 자신의 불리함이나 어떤 무력함을 타당하지 않은 채 자신의 존엄과 자존을 지키려고 했던, 자신의 존엄과 자존을 지키고자 했던 고집센 어떤 비타협성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그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괴로워하면서도 끝내 타협이나 굴종의 길을 걷지 않았으며 결코
도덕적 패배나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뜻하지 않는 비극의 죽음으로 이어졌지만은 바로 그 때문에 그의 죽음은 또한 일제강점기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심층이자 최대치의 저항의식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예, 그냥 부끄러움이나 아까 한 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내면에 사실은 일제 어떤 그 권력이라든가 부정한 것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땅에 유학까지 하고 도요마야마 그 일본 유학하기 위해서 장식 개명까지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내면에서는 일체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야말로 그 괴로움 안에는 일제라는 거, 부정한 권력이라는 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최대치의 저항 의식을 보여준 게 바로 윤동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윤동주가 저항신이 아니라는 것은 저항이 꼭 뭐 무슨 총을 차고 뭐 이렇게 무장투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내면에 전혀 그 사람들을 틈입을 안 시켰다는 거죠. 3년 전에 우리 아마 조국 해방 70년이 되면서 윤동주가 또 최후를 맞은 것이 2, 3년 전일 거예요. 사후 70년이 됐는데 이제 한 3년 지났는데 이런 시점에서 새삼 윤동주 씨와 생애를 되돌아본 것은 무엇인가? 우선 그것은 온갖 부정의와 불의에 저항하고 투쟁하기보다는 순응하고 체념하기 바쁘죠.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지난 시절의 역사적 야만을 어떤 기억해내는 일이 것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 상징되는 조국이나 민족에 대한 자기 구속성, 곧 한 인간의 성장을 돕고 보호한 장소와 그 장소에 대한 추억과 사랑의 소중함과 관련된 것만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하지 윤동주를 생각한다는 것은 윤동주 길이자 모든 시인들이 걸어갈 서시 길이고 부끄러움과 괴로움 길, 곧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스스로에게 주어진 길로 자기 기울로서 도덕률이 우리를 불러 세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윤동주를 우리가 불러 세우는 것이 아닌가. 아까 서두에서 말했습니다만 코로나도 사실은 광화경면구역으로 보이죠. 우리가 광화경면구역으로나 겨우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양심은 그보다 더 보기가 힘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보이지 않는 거.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을 근데 저는 자본주의 원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경제 원칙이자 자본주의 원칙인데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도둑놈의 원칙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유 없이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코로나보다도 더 깊숙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런 보이지 않는 힘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시대가 가장 시를 박해하고 있는 시대일지 모르지만은 반대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위대함이나 소중함을 되새기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코로나 극복, 세계의 어떤 위기의 극복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서 정말 즐겁고 다음에 만날 때 어디서 만나든 윤동주의 윤동주가 시에서 마지막 구절에 오늘 밤에도 바람이 별에 스치운다 하지 않고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한 것을 저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